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다른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중소기업에서 제조업을 실제 하고 있는 쪽이라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약간 거시담론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왜 제조 혁신을 해야 되는지, 제조 혁신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이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의 생존을 할지 말지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이제 약간 주제의식인데요.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제조업이라든지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나 역사나 정치와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1937년에 파리 만국박람회가 열렸을 때 파리 전기공사에서 라울 디피라는 화가에게 인류 문명이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갖다가 한 폭의 그림으로 남기라고 했어요. 이 그림이 지금 파리 시립현대미술관에 있는데, 폭이 길이가 60m고 세로가 10m입니다. 여기에 108명의 과학자를 갖다가 3년에 걸쳐서 그렸어요. 가시면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폭이 60m를 사람 손으로 유화로 다 그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를 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108명,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엔지니어실 텐데, 여기 우리가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이제 100년 전에 화가 라울 디피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넣었던 이유는, 당시에 이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생존 전략일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을 갖다가 생활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키워드였다는 것을 라울 디피가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슬라이드에서 많은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라울 디피라는 화가가 기술과 예술, 그리고 당대의 시대 문화, 또 역사, 정치와 연결했듯이 이 그림 한 장이 또 우리나라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2011년 애플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애플이라는 회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 한 장의 슬라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는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츠의 교차점에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리버럴 아츠라는 단어가 인문학으로 해석이 됐어요. 이게 이제 인문학으로 해석되는 순간 갑자기 2011년부터 우리나라 전역에서 인문학 열풍이 불고 기업에서 인문학 초청 특강을 해요. 자, 스티브 잡스 인정했다. 감성의 공학이 어떻고,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를 지금 만들었는지 제가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리버럴 아츠가 뭔지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버럴 아츠는 중세에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가르쳤던 7가지 교양 과목을 말합니다. 자, 한번 과목을 보시면 문법, 수사학, 논리학,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입니다. 이게 무슨 인문학입니까? 어떻게 보면 문과, 이과를 합친 것에다가 예체능까지 겸비한 르네상스형 인재를 말하는 것이지, 특정한 인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리버럴이라는 말이 붙였을까? 이거는 리버럴인 건 자유칠과라고 하는데요. 자유인이 가져야 될 기초 소양입니다. 그 전까지 교육은 직업 교육에 불과했다는 거죠. 근데 직업 교육이 이제 리버럴 아츠가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대학의 직업 교육이 법학과 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미국은 법대하고 의대는 학부에 없어요. 학부를 졸업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직업학교이기 때문에 그 법학 전문대학은 의학 전문대학은 있는 것이죠. 그것만큼 우리는 지금 리버럴 아츠부터 생각을 우리가 잘못하면서 우리나라에 뭔가 이 혁신, 기술 혁신이 어디서부터 비롯했는가부터 잘못 핀트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리버럴 아츠를 갖다가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림 하나를 제가 뽑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아테네가 아니고 저기 바티칸에 가면 바티칸 전체가 인류의 문화적 유산이 다 보관돼 있죠. 그래서 바티칸 박물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16세기 화가, 르네상스 화가 라파엘로가 그립니다. 라파엘로는 자기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 로마의 천재들, 시대적인 사상과 철학가들을 한 폭의 그림으로 남겼는데요. 제가 주목한 것은 왼쪽에 있는 저분입니다. 저분의 이름은 피타고라스. 이걸 갖다가 제가 학교에서 강연을 하면 아이들 입에서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무슨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같다. 그냥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16세기 화가 라파엘로는 자기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수학자를 어떻게 기록했을까? 제가 다가가서 직접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아무리 다가가서 찍어도 이 피타고라스가 보고 있는 그림이 직각삼각형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이건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위에 있는 6, 8, 9, 12가 로마 숫자죠. 자, 기타 치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현의 길이가 1대2, 6하고 12, 1대2가 되면 한 옥타브가 됩니다. 그리고 6하고 9, 8하고 12는 2대3이 되죠. 현의 길이가 2대3이 되면 완전 오도로가 말한 도하에서 솔까지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6하고 8, 9하고 12는 3대4가 되는데 기타 치실 때 3대4가 되면 도하고 파까지 그리고 완전 사도라고 합니다. 자, 이게 1, 4, 5, 8이 완전 음정이라는 것을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중학교 때 배웁니다. 배워요. 분명히 제가 그래서 요즘에도 교과서가 바뀌었을까 요즘 교과서도 배웠는데 여전히 나옵니다. 1, 4, 5, 8 완전 음정.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에 피타고라스 정의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이것을 연관해서 배우질 않죠. 자, 도하고 솔에서 다시 완전 오도가 올라가면 레, 이거 요즘 초등학생도 물으면 말합니다. 솔에서 완전 오도가 올라가면 레다는 거. 레에서 완전 오도가 올라가면 라가 되고 라에서 완전 오도가 되면 라도미 미가 되고 미에서 완전 오도가 올라가면 미솔 시가 됩니다. 이거 다 연결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됩니다. 이것을 음악사 시간 제일 처음에 배우는 피타고라스 음계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16세기 화가 라파엘로는 자기보다 2000년 전에 먼저 살았던 수학자 피타고라스를 서양 음악의 기본이 되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든 사람으로 바티칸의 그림으로 기록한다. 이 정도 되면 리버럴 아츠죠. 이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 관광객들이 바티칸에 몇 명이나 갔을까요? 바티칸의 이 그림을 몇 명이 우리가 봤을까요? 우리가 과연 1600년대, 1500년대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무엇을 더 알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명의 전환이 어떻게 준환한가? 제조기술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왜 제조업을 할까요? 우리는 왜 기술 혁신을 하려고 할까요? 핵심은 아마도 다 알고 계시면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 무엇이 중요하냐? 뭐 중소기업에서 맨날 생각하는 게 단가를 깎고 임금을 깎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을 바꾸는 겁니다. 자, 석기시대가 청동시대가 됐던 이유가 뭘까요? 돌이 없어졌나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돌이라는 자원이 고갈돼서 청동기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돌은 있습니다. 자, A라는 국가는 석기를 쓰고 B라는 국가는 청동기를 씁니다. 자, 둘이 전쟁을 해요. A라는 국가는 화살촉을 손으로 갈아서 만듭니다. 돌은 갈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 화살촉 1000개를 오늘 전투에 다 썼어요. B라는 국가는 청동기를 거푸비에 부어서 만듭니다. 화살촉을. 그 다음날 전투에서 멀쩡히 1000개를 또 만들어 옵니다. A는 다시 사람 시켜서 갈아야 돼요. 그렇게 없어진 겁니다, 그냥. 이건 뭐 너무 심플한 거예요. 돌에 갈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문명은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냥. 한순간에 제조 혁신, 우리가 공정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단가를 갖다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문명은 없어진다는 걸 청동기 시대, 석기 시대 잘 보여주죠. 자, 그러면 제임스 와트 전기기관. 전기기관은 그냥 만들어졌다. 아닙니다. 제임스 와트 이전에 전기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을 우리가 뉴커먼의 전기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역사 시간에 잠깐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뉴커먼의 전기기관이 왜 실패했냐면은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공차가 톨러런스가 1.2cm였어요. 손가락이 들어가죠. 그러면 불을 열심히 떼어서 수증기를 만들어 봐야 김이 팍팍 셉니다. 그렇게 만든 전기기관을 누가 쓰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제임스 와트가 개선합니다. 어떻게? 보링 머신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보링 머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피스톤과 실린더의 간격이 1mm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구리스 하나 바르면 끝나잖아요. 구리스 바르면 완전히 밀폐됩니다. 그냥 공정 혁신이 아니었으면 전기기관은 탄생도 못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보링 기술이 어디에 쓰였냐면은 대포에 쓰입니다. 대포에 포신하고 포환에 공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폭탄을 아무리 터뜨려봐야 그것도 역시나 화약이 만드는 가스가 이 대포 포환에 탄도력을 만들어내는데 헛심을 쓰는 거죠. 보링 머신이 나오면서 영국은 이런 대포를 만들었어요. 다른 대포보다 굉장히 짧죠. 전장이 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육지에서 싸울 때는 문제가 없는데 바다에서 싸울 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이 대포를 갖다가 바다의 해군, 영국 해군에 이 적용한 사람이 샌드위치 백작이라고 우리가 이제 먹는 샌드위치를 먹으시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나폴레옹은 포병 장교였어요. 포병 장교인데 포 전투에서 영국의 번번이 박살납니다. 이 대포 때문에. 이 대포는 짧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 쏠 수 있는 포탄의 양이 청동 대포의 2배입니다. 짧기 때문에 재장전의 시간이 적어요. 그 다음에 반동 시간도 작아요. 그래서 모든 해전에서 나폴레옹 군대가 박살이 난 겁니다. 자, 이런 기술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이 전쟁입니다. 자, 아편 전쟁은 굉장히 부도덕한 전쟁이죠. 아편을 갖다가 수출하기 때문에 영국이 그걸 금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자, 그때 청나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청나라까지 지금 있는, 그러니까 아편 전쟁 결과로 홍콩이 영국의 땅이 된 거잖아요. 그죠? 홍콩까지 가려면 너무 멀잖아요. 범선을 가지고 그렇게 가서 오면 얘들이 다 지쳤을 것이고, 분명히 청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대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편 전쟁의 초기에는 훌륭하게 다 막아내요. 훨씬 더 이쪽이 범선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서 단 한 척의 배가 이 모든 함대를 끝내버립니다. 저 배의 이름은 네메시스라고 하는 거고, 네메시스는 철갑선이었고 증기관을 달고 있습니다. 그 증기관의 크기는 60마력짜리 2개. 120마력이니까 지금 아반떼보다 떨어져요. 아반떼보다 떨어지는 저 엔진 하나가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 우리는 이제 항상 생각을 하죠. 철갑선이 무거울까? 목재선이 무거울까? 자, 그러면 목재선이 가벼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 비강도. 비강도가 뭐냐면은 철갑 1cm의 강도를 가지는 목재를 만들려면 목재의 두께는 얼마나 돼야 됩니까? 그게 10cm, 20cm로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철갑 1cm의 두께만큼의 강도를 확보하려는 목재선을 만들면 더 무거워집니다. 역사상 어떠한 배도 강물을, 전투함이, 역사상 전투함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내륙 도시를 폭격한 적이 없습니다. 이 네메시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네메시스의 폭은 5m에 불과했고요. 수심 60cm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륙 도시를 폭격하는데 청나라의 모든 범선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못 가잖아요. 무겁기 때문에 강물을 황하강, 양자강을 못 올라갑니다. 그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자, 단 120마력짜리 엔진 하나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정밀공학이 바꾸었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전쟁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삶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산업혁명은 헐벗고 굶주림을 해결합니다. 우리가 그냥 입에 달고 살듯이 우리는 왜 헐벗고 굶주린다는 말을 할까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지금이야 옷이 너무 흔하지만 아실 거예요. 옷이 얼마나 비싸고 어려웠는지 예전에는. 자, 왼쪽이 19세기 중반도 똑같이 스피닝이라고 그래서 서양도 물레로 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실을 19세기 중반까지 고흐의 그림에도 남아있어요. 자, 저렇게 뽑으면 실이라는 게 1kg을 뽑으려면 여러분 실 1kg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자, 물레로 저렇게 스피닝, 동서양이 똑같이 쓰는 물레로 실을 갖다 12kg을 생산하려면 5만 시간이 걸립니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자, 그걸 증기관으로 방적을 하면 170시간으로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옷감의 가격이 300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됐으면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편하게 못 입어요. 저렇게 실을 뽑아내봐야 여러분들 그 옷감 만들 때 옛날에 어머니 옛날 영화에 보면 나오는 것이죠. 배틀에 짜서 어느 세월에 여러분 양털을 가지고 뜨개질 해가지고 쇠터 하나 만들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돈을 갖다가 10,000원, 20,000원 받으면 안 되죠. 파스타 가격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사람들이 헐벗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해결한 게 산업혁명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굶주림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놀랍게도 19세기 초까지 서양은 부엌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빵을 달라고 했지 이 사람들은 쌀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쌀을 안 먹고 밀을 먹었기 때문에 밀은 재분을 하지만 안 됐고 재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주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빵을 굽는 시설도 집에 없었습니다. 땔감을 난방에 쓰는 것도 아까웠거든요. 우리는 아궁이를 쓰기 때문에 땔감을 쓰는 것과 난방을 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함을 못 느끼지만 서양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이분입니다. 뮌헨에 가면 옥토버 페스트에 가서 맥주만 드시지 마시고 뮌헨 시내 한복판에 럼포드 백작이라는 사람의 동상이 크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왜 19세기 중반에 이 사람들은 동상까지 세웠을까요? 벤자민 톰슨이라는 사람은 연력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이에른 국왕의 초청을 받습니다. 바이에른 국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굶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큰 들통에다가 감자 수프를 만듭니다. 이때까지는 서양인들은 감자를 불길한 음식이라고 안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감자 숲을 만들어 큰 들통에서 나눠줍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숲 키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번역해 보시면 무료 급식소라고 번역됩니다.
수프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무료 급식을 위해 만든 거예요. 감자숲이. 자, 그것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이 굶고 있을까? 서양의 이런 부엌 구조가 절대로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런 입식 부엌 구조를 스토브로 만듭니다. 저걸 갖다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주철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저걸 철제 스토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 열을 갖다가 보관하기 위해서 화구는 위에 조그만 구멍만 뚫어 놓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화구의 아랫면만 가열하기 때문에 옛날 같은 들통으로는 가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리기구가 납작해지기 시작합니다. 후라이팬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리기구도 만든 다음에 제조법을 만드는데 그걸 팬쿡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팬쿡의 창시자가 이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는 벤자민 톰슨이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이 사람에게 백작을 줍니다. 굶주림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럼포드 백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열. 자, 저녁에 아궁이에 불이 꺼졌어요. 60도로 남았을 때 그게 고기가 익을까 아닐까 실험합니다. 12시간 두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고기가 익어 있어요. 이것을 저온 숙성법이라고 하는데 수비더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과학 기술을 갖다 요리에 이용하는 것을 말리큘러 가스트로노미라고 해서 우리말로 분자 요리라고 하죠. 말리큘러 가스트로노미 딱 찾아보시면 originated from 럼포드, 카운트 럼포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신 거예요. 과학은 헐벗고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고요. 이게 제조 혁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은 절박했던 겁니다. 헐벗고 굶주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산업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우리는 이제 빌 오브 머티리얼스를 항상 관심이 있죠. 저기 단가가 얼마일까? 아이패드, 아까 누구죠? 그 제일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스티브 잡스가 애플은 아이패드 발표하면서 애플이라는 회사는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츠의 교차점에 있다. 인문학이 이상하게 오동됐다. 자, 거기서 이 아이패드 원가를 갖다가 살짝 이야기합니다. 아이패드에서 제일 비싼 게 뭘까요? 터치패널 스크린? 배터리? CPU? 메모리? 아닙니다. 껍데기가 제일 비쌉니다. 이걸 쇠로 깎아서 만들거든요. 아이폰에서 제일 비싼 게 껍데기입니다. 생산 공정에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한번 보시죠. 2008년에 애플이 이미 자기 제조 공정을 공개했어요. 그냥. Strength weight per ratio, 비강도가 알루미늄이 제일 좋다는 거죠. 해석할 필요 그냥 보세요. 애플이 어떻게 제품을 만드는지. CNC로 합니다. CNC로. 우리 분야에서는 이걸 통가공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fully machining 기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결합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조립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부품 수가 줄어듭니다. 판금이나 프레스로 하면 공차가 많아서 중간에 결합 부위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통으로 그냥 깎아버리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만듭니다. 제가 이걸 갖다 동영상을 들고 2008년에 삼성이나 LG의 모든 사업부에 다 갔는데 다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걸 통으로 다 깎아서 한다고? 여기 나오는 칩 같은 거 99% 다 재생해서 쓰거든요. 이 사람들.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 이 모든 공정 담당자인데 이 사람은 디자인 책임자입니다. 영국의 디자인 스쿨 출신이에요. 엔지니어가 아니고. 이 사람입니다. 조나선 아이브. 웬만한 그 제품 디자이너들은 다 알아요. LG에 금형하시는 분, 안 그러면 현대 차량 디자인 하신 분은 다 영웅입니다. 제품 디자이너계 우리가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 워치, 맥북 전부 설계하신 분이에요. 전부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영국 디자인 스쿨 출신이에요. 엔지니어 출신이 아닌데 이분의 디자인 스쿨에 가보시면 이게 자기의 스튜디오예요. 우리는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 하면 막 멋있는 그림이 드로잉이 있을 것 같죠. 저기에 있는 게 CNC 공작기가 11대가 있습니다. 여기 항상 자기의 학생들을 불러서 어린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디자인 영감을 받는지를 항상 가르쳐요.
그냥 CNC 공작기계 캐드캠 하는 거 캐드캠. 열심히 돌리면 지금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처음 했을 때 사람들이 왜 비웃었냐 하면은 이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걸 통으로 가공하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때 2008년에 애플이 환학이라는 회사에 지불한 금액이 2008년 한 해가 73억 불이었습니다. 10조죠, 10조. 애플의 로보드릴이라는 CNC 공작 기계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다 샀습니다. 사람들이 따라가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다음에 따라가려면 CNC 공작 기계를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때 12,000대 CNC 공작 기계를 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12,000대 CNC 공작 기계를. 그걸 갖다가 감가상각을 떨어내버립니다. 그러면 뒤에 가는 애들 계속 힘들어져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애플의 아이폰이 2007년 출시 이후에 단 한 번도 세계 시장 점유율을 15%를 넘기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 전략입니다. 한 번도 넘기지 않는데 나머지 85%의 스마트폰 업체들의 영업이익을 다 합친 것보다 지난 17년 동안 항상 위에요. 단 15%의 시장 점유율로. 왜냐? 애플의 아이폰은 생산 원가가 갤럭시의 3분의 1입니다.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잖아요. 갤럭시가, 화웨이가, 샤오미가 저렇게 비싸게 팔아주는데 아이폰을 왜 낮춰요? 3분의 1이라니까요. 그러니 나머지 85% 영업이익을 다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CNC 공작 기계를 자기들이 미리 다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기 쉽지 않을 걸요, 아마. 자,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집중하면 안 되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저의 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최근에 CNC 공작 기계의 가장 큰 업종이 바로 덴탈 밀링이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제 보철물을 하면 치과에 가시면 이렇게 뭐 폴리머 레진을 떼죠. 석고를 붓고 치기공사 갈아서 만듭니다. 자, 그게 끝이 아니죠. 치과에 가서 딱 달면 의사가 종이를 씹어보라고 한 다음에 또 갑니다. 아니 치과 의사가 6년을 공부해가지고 아직까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느끼는 그 톨러런스가 사람은 30미크론의 차이를 느낍니다. 절대로 이거 레진 해가지고 석고 부어가지고는 30미크론 못 맞춰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건 덴탈 밀링이 뭐냐면은 자동으로 칫솔 같은 걸로 3차원 스캐너로 쫙 갑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데스크탑 CNC 머신이 그 자리에서 AI를 통해서 바로 깎아서 끼워줘요. 자, 이거 했던 스캐닝하는 회사. 아무도 안 들어보시는 메디트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CNC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 캐드캠에서 지금 제일 많이 그 캠 솔루션을 사는 데가 메디트라는 회사고요. 자, 메디트라는 회사가 아무도 한국 회사인데 작년에 투자받은 금액이 2조 4천억입니다. 상장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시죠. 캐드캠이 이 정도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생산성이 문제가 되냐.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민박사의 가장 슬픈 아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전공이 유체기계고 오른쪽 위에 같은 원심 임펠러를 저희 회사가 풀리 머신용으로 1년에 200만 개를 깎습니다. 우리가 이쪽에서는 거의 세계 업계에서는 탑 랭킹에 속해요. 그리고 저 기술을 이용해서 우주 발사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은 못 벌어요. 이 회사보다. 제 처음에 다이슨 청소기를 갖다가 열어보고 깜짝 놀란 게 원심 임펠러는 이때까지 100년의 유체기계 역사상 저렇게 하면 공기를 가장 잘 압축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유체학자도 이것을 거꾸로 돌려볼 생각을 안 했어요. 다이슨 청소기는 저 거꾸로 돌린 겁니다. 그렇게 반성하는 순간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가끔 여기 와서 물어봅니다. 옆에 있는 여자분이 아침에 머리 말리는데 얼마나 걸릴까 남자한테 물어보면 어떤 남자분들은 3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자분들은 이렇게 쳐다봅니다. 아무도 남자분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를 거예요. 여자분들이 아침에 머리 말리는지 얼마나 힘드는지. 자, 원심 임펠러는 공기를 압축할 수 있지만 풍량은 증가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충류 임펠러는 풍량을 증가시킨다는 것도 100년의 상식인데 100년 동안 누구도 충류 임펠러를 갖다가 헤어드라이기 안 썼어요. 그렇다고 머리 빨리 말리려고 헤어드라이 온도를 올리면 머리가 탑니다. 이게 사람들이 바보 같은 거잖아요.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반성하는 순간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머리는 생체 단백질이기 때문에 고체랑 접촉하면 상하기 시작해서 남자들은 샴푸하고 나오지만 여자들은 헤어 트리트먼트에 엄청난 시간을 보냅니다. 자, 고체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머리를 휘게 만들려면 고체의 접촉을 피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 여고생 자녀들이 머리 말고 아침에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조업 혁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쿼안다 이펙트라고 해서 헨리 쿼안다라고 1920년대 항공공학자가 있는데 루마니아 영웅입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스트의 공항 이름이 헨리 쿼안다 국제공항이고요. 쿼안다 이펙트가 뭐냐면 제트가 물체에 충돌하면 물체의 곡률에 따라서 지가 휘어갑니다.
그러면 고체와 접촉을 안 하면서도 최대한 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만든 제임스 다이슨. 디자인 스쿨 출신입니다. 그 디자인 스쿨 후배가 아까 조나선 아이버입니다. 우리는 어떤 엔지니어가 돼야 될까요? 저는 엔지니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지니어 하면 뭐 엔진 만드는 사람이죠. 자, 그럼 엔진 뭘까 하면 바로 여기서 이제 공돌이 이야기 나옵니다. 이런 순간 우리가 엄청나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반문을 해야 되는 거죠. 검색 엔진은 왜 엔진일까요? 뭐 시커먼 연기를 내뿜나요? 아니면 세계 최초의 컴퓨터였던 찰스 베비지의 세계 최초의 컴퓨터 이름이 디퍼런스 엔진이거든요. 그게 무슨 엔진을 썼나요? 그게 전동기를 이용해서 이게 톱니바퀴 움직이는 거거든요. 엔진은 라틴어로 인제니움이라는 어원을 가집니다. 인제니움은 세상에 없던 독창적인 물건을 엔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인들에게 나를 엔지니어로 소개하면 그 사람들은 나를 크리에이터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AI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진 편견을 갖다가 AI는 조금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에 도움을 받고 또 다른 미개척 분야를 갖다가 가지 않으면 아까 말씀 메디트 같은 그런 치과에서 CNC를 쓸 생각을 못 할 거잖아요. 우리가 제조업 혁신을 하는 거는 그냥 그게 편해서 생활을 바꿔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중소제조업에서는 살아남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컨퍼런스를 많이 하시면서 저 같은 중소제조기업의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제조 혁신을 통해서 CAE, 캐드캠이라는 그 CAE를 통해서 앞으로 이 제조업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울지 한번